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미국, 오늘은 썬데이 에디션이죠. 강예신입니다. 썬데이 에디션인데 이번에 썬데이 에디션에서 몇 번 연속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미국 매체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 중국, 홍콩 매체, 또 호주, 디플로맷이라는 잡지, 뭐 이런 형태로 전해드릴 텐데, 먼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호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미국과 연관이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 외교적으로 한다고 발표한 뒤에 역시 한국과 연관돼 있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아마 방송을 듣고 나시면 많은 분들께서 많지는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저 무조건 한국에 대해서 나쁜 보도다. 그런 것을 왜 전하느냐 라면서 뭐 반한 감정을 갖고 있다느니 저에게요. 그렇게 공격을 하실 분들이 계실 그럴 만한 뉴스 하나 전해드리고요. 인생의 의미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언택 소사이어티, 보통 컨택 하면은 접촉을 하는 것이고 그 반대가 언택인데, 언택 소사이어티를 한국 정부가 주도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생각이요. 부산에 떠다니는 도시, 부산 주변에, 이 내용은 지난번에 이코노미스트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CNN 방송이 이게 굉장히 그 진척이 있다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것에서부터 미래까지 볼 수 있는 한국의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보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지금 그다지 아주 밝은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함으로 인해서 미국과 우린 잘 지낼 수 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원하는 것을 한국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문이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호주를 방문해서 결국은 지금 한국이 그 일본이라든가 인도 그리고 이제 호주 미국이 함께하는 그 쿼드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멤버는 아니라 할지라도 미국이 지금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원하는 것을 한국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뭐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되고 이 쿼드 이 네 나라가 그런 것도 되지만 그곳에 미국이 많은 그 아시아 쪽에 힘을 그 뻗어서 기간 산업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려는 지역적인 전략적인 안보상으로도 경제상으로도 그런 것에 한국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하는 것은 팬데믹 이후에 뉴질랜드의 리더 이후에 두 번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왜 중국이 들어가냐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는 훨씬 조심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그 베이징 올림픽을 인권 위배를 하고 있고 뭐 홍콩이라든가 위구르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외교적으로는 보이콧하고 선수단만 보내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도 우리도 안 보낸다. 뉴질랜드도 안 보낸다. 물론 뉴질랜드는 인권이 전부가 아니라 팬데믹도 연관이 있다고 했지만 그 밖에 이제 뭐 다른 나라들이 앞으로 쭉 발표를 하겠죠. 일본도 사실은 일본은 애매할 것 같아요. 일본은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도쿄 올림픽에 말하자면 베이징에 체육부 장관이 이제 갔었기 때문에 뭐 일종의 빚을 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게 있고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국은 뭐 외교적인 보이콧을 검토할 그럴 뜻은 없다는 것을 발표해 놓은 상황이지만 지금 기간은 아무튼 있고요. 그리고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지난 그 임기 동안에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이 북한 문제인데 이 북한과 특히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베이징 올림픽에 가서 많은 지도자들도 만나고 평창 올림픽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보이콧을 한다고 하고 한국은 곧바로 보이콧을 할 수 없는 입장에
호주를 방문해서 우리 미국과 그 미국이 원하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그 보도, 그 뉘앙스입니다. 호주가 이제 좋은 파트너가 돼서 물론 한국도 여러 가지 이득이 있죠. 이득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이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일본 같은 경우는 보수가 이 자민당이 지난 50년 동안 계속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민주화 시작되고 진보 보수 이렇게 그 엇갈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면 주로 이제 그 중국과 가까웠고, 미국은 물론 무시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되었건. 일본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보수가 이제 그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별 변화가 없는데, 한국에서 보수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일본 쪽에 가깝고, 진보 쪽에서 나오면 중국 쪽에 가깝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호주를 방문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국의 그 국제적인 관점을 이제 조금 그 자유롭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정권을 이재명 후보에게 넘겨주고 싶어 하지만 본인은 이제 자유롭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스캇 모리슨 총리는 지난번에도 뭐 G20 정상회담 때도 만나서 아주 그 반갑게 이렇게 이 엘보로 하이파이브도 하고 했는데, 관계는 그 호주와 한국이 계속 좋아질 것이고, 그 밖에 이제 두 나라 간의 무역이 있잖아요. 또 뭐 가치의 공유라든가 지역적인 전략적인 이해 같은 것,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하면서 실제적으로 가지고 올 것은 수소 같은 것, 그리고 아주 그 드문 어떤 뭐 광물, 무역 같은 것을 해결을 할 텐데, 호주가 워낙에 천연 자원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천연 자원은 많지만 제조 능력은 떨어지죠. 한국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수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미국에, 우리 이렇게 인도 태평양 지역 쿼드는 아니지만 미국이 잘 요즘 하고 있는 호주와 우리도 여러 가지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클린 에너지 분야에서 합의를 한다는 겁니다. 뭐 수소로 뭐 한국의 뭐 강철 지금 붐인데 그런 것을 뭐 잘 만들어낸다던가, 뭐 아연 광석 문제, 이 무역으로 서로 해결을 하는 것. 현대자동차가 전기자동차 뭐 열심히 만들려면은 수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미 그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에 도착해 있고, 또 그 리더들과는 내일 밤에 만나기로 돼 있잖아요. 해서 이제 호주에서는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 호주를 방문한다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도 이렇게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교 잡지 디플로맷 같은 경우도 미국이 그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적으로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한국에 나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한국에 나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창 올림픽 때에 북한에서 김여정이 오고 막 이런 것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목표, 그리고 이것을 정권을 이어받게 하는데도 어떠한 불을 확 지피려면은 북한과의 종전 선언, 그런 것들을 베이징 올림픽에 가서 여러 나라 그 전문가들도 오고 하면서 해야지 되는데, 이미 미국이 안 간다고 했고, 종전 선언을 할 때 미국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나라도 지금 입장이 또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낮은 직급을 보낸다던가 그러면 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 서로 만나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가 한국에는 아주 나쁘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이 한국에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외교부가 뭐 대변인이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의 선택은 중국이냐 미국이냐,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가면은 중국을 선택하는 것이고 안 가면은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아무튼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고, 꼭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너무 많이 겪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뭐 평화 프로세스 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나 그 잡지 디플로맷이나 볼 때는 보내더라도 직책이라든가 아니면 규모를 직책을 낮추고 규모를 줄이고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다고 아직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35명의 공화당 멤버들이 하원 의원들이 뭐 국가안보보좌관과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하면서 평화조약, 종전서약 이거 이전에 북한의 비핵화부터 돼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반도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미국의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이 2명이 있죠. 2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은 그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2명의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이 2명이 더 잘 알려졌죠. 한국에는 영킴, 미셸 스틸, 이 2명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부터 전해드릴 3가지 이슈는 살아가는 이슈이기도 하고 미래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도를 하면 제가 분명히 많은 분들께 야단을 맞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께 칭찬받기 위해서 방송하진 않습니다. 방송한 것으로 칭찬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만, 가능하면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조금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내용을 선택을 해서 보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South China Morning Post라는 홍콩에서 발행되는 영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이제 썬데이 포스트가 나오는데, 이 신문은 원래 1930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영국 그 100년 다 지나기 전에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신문은 항상 중간에 사주가 바뀝니다. 1903년도에 사주가 달랐고, 그 사이에는 또 그 호주의 미국의 팍스도 가지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도 갖고 있고, 그리고 뉴욕 포스트라는 아주 지저분한 신문도 갖고 있고 하는, 물론 지저분하다고 해서 다 나쁜 기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루퍼트 머덕이 갖고 있었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 이제 알리바바라는 회사, 중국 회사가 갖고 있고, 이 알리바바가 갖고 난 뒤에는 이 신문 자체가 굉장히 그 중국의 소프트 파워 같은 것을 홍보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것을 비난을 많이 합니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 애틀란틱 잡지, 이런 곳에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도한 기자는 제가 이름 보면 라스트 네임이 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취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자세한 내용이 그렇게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리스트는 아니니까요. 젊은 사람입니다. 해서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중국계인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그런데 이 라스트 네임이 리인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기자가 얘기한 것은, 한국이 너무 돈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돈밖에 모른다는 게 다른 건 다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너무 많은 것이 쏠려 있다. 그런데 이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취재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취재 내용은 퓨 리서치 센터가 세계의 아주 잘 사는 나라 19개국인가 17개국이군요. 디벨롭드 된, 개발된 국가의 국민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했더니 거의 모든 나라가 가족이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개발된 국가에서. 그런데 한국에서만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 이렇게 답한 국가는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건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잘 산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뉴스가 27살의 자산 매니저와 인터뷰를 한 것을 맨 앞에 쓰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자산 관리를 해주는 그 클라이언트, 손님은 전부 그렇게 말한대요. 돈이라고.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당연히 돈이라고 말하면서, 그게 주식 투자가 됐건 비트코인이건 부동산이건 이렇게 말하는 한국 분위기를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하기를, 돈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가? 이런 질문은
돈이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어디까지는 행복을 주는데 그 이상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게 지금 정설이잖아요. 그래서 14군데 국가에서는 17군데 잘 사는 나라 국민들에게 물어봤더니 그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인생에 있어서, 라이프에 있어서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다르게 답변한 나라도 있어요. 대만. 대만도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대만은 사회, society라고 얘기를 했고 큰 규모의 뭐 가족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중국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스페인은 건강. 한 나라만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이라고 꼽았는데 그 나라가 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자본주의인데 뭐가 어때? 삶의 질을 돈이 바꿔주잖아.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그럼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하면서 쭉 그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빈부 차이 이런 것도 있지만 자본주의 그 태동이라는 게 한국에서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60년대부터 출산율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막 아이를 낳았는데 그 당시에 먹을 것도 없으면서 막 6명 이렇게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국가가 당시에 자리가 잡히지 않았는데 너무 힘들고 버겁고 하니까 산하 제한 같은 것을 많이 했고 그 산하 제한을 한 결과 처음에 이제 한국전 끝나고 6명 여성이 평균 아이를 낳던 게 점점 줄어들어서 70년대 뭐 4명 뭐 이런 식으로 60년대 후반 4명 이렇게 가다가 80년대가 되면은 2명이 됩니다. 2년 전부터는 1명 아래예요. 0.8명 한 여성이 낳는 게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한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 백이민족을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이민 없이 현재의 5,500만 명이라도 유지를 하려면 적어도 2.1명 정도 출산율이 돼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1960년대 한국의 그 국민당 1인당 그 총소득이 158달러였답니다. 세계은행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외국에 원조가 있어야지만 살았죠. 그게 치아를 썩게 하는 코카콜라가 됐건 뭐 새알 초콜릿이 됐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1987년이 되니까 국민당 그 소득이 3,555달러가 됐습니다. 지금은요 2018년도에 33,423달러 미국에서 돈 적게 버시는 분보다 훨씬 한국이 이 GDP 1인당 그 소득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편안하게 아이들 많이 낳지. 왜 미국에서 의사 뭐 이런 그 남편이 의사일 경우 와이프가 아이들 5명 낳고 돈도 많고 평생 일 안 해도 돈만 많고 하는 그런 집안들은 아이 많이 낳잖아요. 트럼프 집안이 대표적이잖아요. 5명 뭐 이런 식으로 아직 30대밖에 안 되는데 30대 초반 되니까 이미 5명 아이를 낳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하기는 했는데 집값 그리고 아무리 일해도 완전히 엄마도 딸도 아들도 다 일 중독인 것처럼 일하는데 그런데도 뭐가 안 되는 거죠. 빈부 차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material well-being 이런 표현인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 meaning of life, 인생의 의미, the meaning of life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material well-being,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 19%, 그 다음이 건강 17%, 가족이 두 번째도 아니고 가족이 세 번째로 16%. 그런데 다른 한국만큼 또는 한국보다 더 잘 사는 그런 개발 국가들은 가족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지 하고 답변을 하는 게 평균 38%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언택 소사이어티라는 것을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언택 소사이어티는 영국의 가디언이 보도를 했는데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시는 것일 테고 한국 밖에서 한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한국이 언택사회라고 하는데 이 언택사회라는 게 뭔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주도를 해서 컨택이 아니라 컨택하지 않는
언택 소사이어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디언도 대학교 졸업한 25살의 이수빈이라는 젊은 분을 제일 앞에 인터뷰를 했는데, 팬데믹 때 이제 새로운 언택을 더 많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뭐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려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어디 박스에 넣어두면 그것을 찾아서 다 뭐 살균하고 굉장히 편리하다는 겁니다. 사람과 접촉하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비대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비대면 혹은 비접촉인 그 정부 정책, 언택 소사이어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한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목표는 물론 팬데믹도 있지만 경제 성장에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자동화, 로봇화 이런 것, 상호 인간과 인간 페이스 투 페이스 접촉에서 생기는 것을 피하고, 팬데믹 때 너무 확장됐죠. 헬스케어 언젠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를 통해서 다른 방에서 진료를 하고 한다는 이 헬스케어에서 시작됐던 것이 여러 비즈니스로 연예로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단계를 없애니까 사람과 사람이 하려면 뭘 하고 또 보고하고 이런 것 없애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증가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계명대학교의 최정률 교수 이런 분은 단점도 지적을 하십니다. 개발 같은 것이 잘 된다고 하지만 사회적인 연대감이 없고 개인은 고립적이 되고, 사람과 사람이 접촉할 때의 느낌이요. 그 느낌은 기분 좋음도 있지만 불편함도 있을 테지만 그런 느낌을 잃어버리면 원초적으로 아주 불편한 그런 상황도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은 비접촉, 비대면은 어디서든지 보인다는 거예요. 로봇가 커피를 만들고 테이블에 커피를 배달을 하고, 로봇 팔이 프라이드 치킨 같은 것 더 안전하게 잘 튀겨내고, 또 병원에서는 5G 파워 로봇가 살균제를 다 뿌리고 온도도 재고,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거리두기 하세요, 거리두기 하세요 이렇게 말도 해주고요. 해서 사람이 없는 하이브리드 샵이 많이 퍼진다는 겁니다. 그 LG 폰샵, LG 휴대폰 샵에 가면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혼자 누군가가 가서 모델을 비교를 하고 사인을 하고 최신 휴대폰을 받아온다는 겁니다. 사람 하나도 접촉 없이. 공무원들도 이런 비대면 언택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가상 공간에서 사용자가 디지털로서 뭔가 이렇게 불만할 때도, 심지어는 아바타, 사람과 같은 아바타 공무원을 하나 만들어놔서 가상 공간에서 거기다가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여러 서울시가 아닌 다른 로컬 정부들도 인공지능 로봇가 사람들의 건강을 점검하게 하고, 코비드 가정치료 같은 거 한국 너무 잘 돼 있다면서요. 정부 앱으로 쫙 통해서 모니터하고 뭐 의사와 잘 연결을 해주고 그런 거. 그리고 심지어는 케이팝도 메타버스다. 가상 공간에서 이것이 현실인 듯 이것이 가상인 듯 이렇게 하면서 해나가는, 팬이 아바타를 만들어서 블랙핑크와 같이 가상 공간에서 만나고 블랙핑크도 가상 공간에서 사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엔진이 되고 있는데, 언택 회사들이 투자를 유치하는 것,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많답니다. 일반적인 회사보다요. 우리가 유니콘 회사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한 가치가 10억 달러 정도는 넘는 그런 신생 회사, 그 신생 회사 10억 달러 가치가 넘는 유니콘 회사 15군데 가운데 12군데 회사가 한국에서 언택 기능을 쓴다는 겁니다. 비대면 기능을 쓴다는 겁니다. 한국이 워낙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기간 산업이 잘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뭐 한 80% 대면 없이 뭔가 일을 해본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나는 계속 이걸 하겠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80%가 계속 비대면으로 하겠다. 더군다나 팬데믹 때니까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드밴티지 굉장히 많죠. 뭐 이런 앱으로 뭐 QR 코드 같은 것으로 하면은
서로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 듣기 싫은 목소리 안 들어도 되고 감정 소모도 없고 그리고 또 회사 내부에서도 가디언의 지적입니다. 어떠한 회사 내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위계 질서에 따라서 또 갑질을 하는 상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외로움이라든가 사회 분열이라든가 이러한 감정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은 알지 못할지도 모르죠. 나중에 더 많은 것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300억 원을 들여서 미국 돈으로는 한 40만 달러 정도는 되네요. 해서 이제 팬데믹 시대에 굉장히 우울증 같은 것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돈으로 3억 원을 배당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것이고 이렇게 비대면 일을 활성화하면 활성화할수록 우울증이라던가 외로움 같은 것은 깊어질 수가 있죠.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일본에서 처음에 시작됐던 게 지금 한국으로 많이 가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뭐 애완동물을 기른다고 하더니 이제 애완동물도 아바타 애완동물, 머신 애완동물이 됐습니다. SK텔레콤의 인공지능 그런 그 서비스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시니어가 혼자서 이 어떠한 그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음악을 틀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단순한 대화도 하고 퀴즈도 하고 뭔가 시니어 시리즌이 아프면 응급전화도 해주기도 하고 뭐 외로움에서만 구해주는 게 아니라 생명까지 구해준다는 뭐 이런 것이죠. 인간을 대처할까요? 그게 무서운 거죠. 인간은 처음에 이러한 것들을 그 언컨택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인간이 다 모든 것을 조정을 한다. 인간과 함께 해야지 된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언택 그 디바이스가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완전히 소외시키고 하는 것도 오죠. 샵에서 언택인 경우 뭐 사람에 따라서 사람 접촉 싫어하시는 분들은 편리하실 수 있죠. 그런데 걱정도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사용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요즘 로스앤젤레스에서 식당에 가면은 백신 카드도 보여드려야 되고 또 자신 신분증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백신 카드 같은 것을 자녀분이 QR코드를 찍어서 어디에 저장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그 저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연습을 많이 자녀분과 하셨더라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언컨택 소사이어티에서 60년, 70년을 살아오신 게 아니라 컨택 소사이어티에서 막 컨택도 이만저만 부딪히고 뭐 잠잘 때도 네 발이 내 얼굴에 올라와 있고 이런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언컨택 소사이어티에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그런 거 싫어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점점 처져야지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그 언택 소사이어티를 만들 때는 균형을 맞춰야지 된다. 언택 미래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오겠죠. 이미 왔습니다. 경제적인 효율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떻게 사회 결속을 해치지 않으면서 언택 그 소사이어티를 만들어 가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디언이 한국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조금 가볍게 가겠습니다. 몇 주일 전으로 기억되는데 이코노미스트에서 그 부산에 인공섬을 만드는데 이게 그냥 부산시에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유엔은 기후변화를 많이 관장을 하고 도시, 주택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뭐 몇 군데를 딱 지적을 했잖아요. 한국 부산을 포함해서 뉴욕에 있고 해서 이런 곳이 또 해수면이 점점 그 부산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뭐 2030년이 되면은 바다보다 해수면이 바다보다 이 육지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살아야지 되니까 그런 것을 미래의 기후변화도 막고 뭔가 신도시 같은 개념으로 유엔이 이제 정해서 어떠한 회사와 같이 이렇게 수상 도시 내지는 처음엔 작겠죠. 일단은 지금 한 10,000명 정도가 살아가는 그런 곳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난달에 이미 이제 계약을 끝내서 UN 해비태트하고 그리고 오션익스 프로젝트라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 그 회사와 같이 디자인도 하고 설계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가 저런가 하다가 지금 본격적으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미국의 CNN 방송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저는 이미 여러분들께 한 번 전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레이티스트만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 5에이커에 한 300명 정도가 살 수 있는 7층짜리 빌딩도 짓고 점차 이제 이게 확대되죠. 거기에 바다에 이제 이렇게 바다에 인공섬 같은 것을 띄워놓는데 건물이 7층이고요. 자전거 길도 놓고 해서 이제 어떠한 그 그룹 또 이 회사가 그 건축회사 이 덴마크의 건축회사 해서 이제 뭐 식당도 만들고 공동 작업 공간도 있고 거기에 또 조그만 농장도 있고요. 섬 위에 또 레저 시설도 있고 물도 왜 미국에서 이렇게 어느 동네 가보면 물탱크가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에서만 먹는 물 그런 식으로 물도 놓고 전기자동차도 다닐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박형준 시장이죠. 부산이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2025년도에는 사람이 산답니다. 2025년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 UN 이 같은 회사들에서 다른 10군데 도시와도 비슷한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박형준 그 부산시장이 인터뷰에서 미국과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새로운 그 비전이라는 게 사람을 위한 비전? 왜냐하면 해수면이 이 땅보다 더 높아지니까 우리가 물속에 가라앉을 수는 없잖아요. 자연도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테크놀로지와 함께 살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도 물과 싸우느니 물과 함께 살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굉장히 한국의 부산에서의 새로운 인공섬 사람이 살 수 있는 10,000명 했다가 점점 커지고 하는 인간의 그 창조력과 살고자 하는 의지는 정말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의 이 스토리를 세계에서 많은 나라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